아버지, 5시간 이내에 몰려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검사는 저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봐. 대체 누구냐? 도대체 너를 이렇게 만든 악마가 누구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걸로 빚부터 갚아라. 남은 건 네 인생을 다시 사는 데 써라. 과연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만에 찾아와 콩팥을 기증하겠다는 막내 아들. 음흉한 계획이 있어 보이는 큰아들 내외. 그 음모와 밝혀지는 진실, 그리고 감동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병실 공기는 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다. 천장의 형광등은 원망스러울 만큼 밝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은 내 심장이 아니라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다.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닌 이 기분. 뼈마디 마디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린다. 벌써 몇 달째인가. 이 좁은 침대 위에서 나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말라가고 있다.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큰 며느리였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랬듯 병원비 명세서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이번 달 병원비가 또 만만치 않네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정리를 해야지. 저희도 이제 한계라고요. 너는 아버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머님이야말로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할 거예요. 밑 빠진 독. 그래, 나는 이제 통 비어버린 독이다. 채울 수도, 더는 버틸 수도 없는 아들의 얼굴을 본다. 녀석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저놈에게 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처치 곤란한 짐덩어리인가. 여보, 괜찮아요? 물이라도 좀 마실래요? 아내의 거친 손이 내 이마를 짚었다. 수십 년간 나를 위해 닳고 다른 손 그 따뜻한 온기가 오히려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미안하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 말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는다. 며느리는 보란듯이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들이 떠난 병실은 더욱 황량해졌다. 나는 앙상한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 30년도 더 된 물건이다. 유리엔 금이 가고 가죽끈은 해질대로 해졌다. 시간은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는 이 시계를 버리지 못했다. 막내 민수 녀석의 20살 생일 선물로 샀던 거다. 그날 백화점 쇼윈도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 제 아비처럼 공장 말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라고 좋은 시계 차고 어깨 펴고 살라고. 하지만 시계를 전해주기도 전에 아들은 집을 나갔다. 음악을 하겠다는 아들과 그걸 뜯어말리는 아버지. 그날의 고성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착 하고 닫히던 대문 소리. 그 소리가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닫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 늙은 아비 얼굴은 기억이나 할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는 없네요. 선생님, 그게 무슨... 올 것이 왔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끝이었다. 희망도, 미련도, 심지어 아들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그날 밤 아내는 내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쌕쌕거리는 아내의 숨소리와 기계음만이 방을 채웠다. 나는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음.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먼지 쌓인 협탁 위 수십 년간 장식품처럼 놓여있던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가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저 전화는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대체 누구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목소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이며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내, 그의 헐떡이는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풍로 같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조각칼이 되어 파낸 깊은 주름은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짙은 그늘을 만들었다. 누구지? 꿈인가? 죽음을 앞두면 떠나간 이들이 먼저 마중을 나온다던데 벌써 시간이 그리 되었나? 당신은 아내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떨려왔다. 저 사내의 얼굴에서 아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희미한 시야 너머로 사내의 얼굴이 조금씩 초점을 찾았다. 기름때 묻은 낡은 점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 그리고 나와 아내의 젊은 날을 반씩 섞어 놓은 저 눈매. 아버지, 어머니, 접니다. 목소리는 거칠게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음색은 기억의 심연, 어딘가에 녹슨 쇠사슬처럼 묶여있던 것이었다. 민수, 우리 민수 맞니? 정말 내가 민수라. 그 이름이 메아리처럼 텅 빈 내 가슴을 울렸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내 시선이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다. 그 위에는 아내가 늘 닦고 또 닦아두는 작은 나무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바퀴는 달아 반들반들하고 붉은 칠은 거의 벗겨져 나무의 속살이 허옇게 드러난 볼품없는 장난감. 민수 녀석 5살 생일에 내가 직접 깎아 만들어준 것이었다. 서툰 칼질에 손을 베어가며 밤새 깎고 다듬었지. 소나무의 풋풋한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다. 그 향기 뒤로 다른 기억이 파고들었다.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히던 대문 소리, 비에 젖은 골목길을 향해 멀어지던 아들의 성난 발소리, 그리고 그 뒤로 30년의 정적.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내게 운명은 또 다른 아들을 데려와 시험하는 것인가. 나를 버렸던 아들과 나를 버리려는 아들. 참으로 지독한 희극이다.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30년간 억눌러온 모든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규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민수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운동화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끄으 하고 마찰음을 냈다.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며 오직 나만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 편찮으시단 소식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보이는 대로 차를 얻어 타고 왔습니다. 소식이라니 누구에게 어째서 이제야 왜 하필 지금이란 말이냐. 그나들에게 받은 배신감은 아직 식지 않은 상처처럼 쓰라렸다. 그런데 이제 와 나타난 작은 아들이 내미는 손은 구원인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릴 또 다른 유혹인가. 민수야, 내 아들 어디 있다. 이제 왔어. 이 못난 놈. 제가 하겠습니다. 그 검사 저라도 맞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살리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내 심장의 박동 소리만이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살고 싶다는 욕망. 이미 제가 되어 꺼져버린 줄 알았던 그 불씨가 폐부 깊은 곳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몸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사내와 아내의 얼굴이 희미한 잔상으로 흩어졌다. 삐삐삐 심박을 알리던 기계음이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바뀌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여보, 정신 차려요. 누가 의사 좀 불러줘요. 아버지, 안 돼요. 눈 뜨세요. 아들의 그림자는 문 뒤로 사라졌지만 그의 절박했던 눈빛과 서늘한 공기는 거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탁 위 조직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묵직하게 놓여 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장이었지만 내 손끝에는 천근의 의심이 매달려 있는 듯했다. 임상병 이사의 무미건조한 서명과 기계적으로 찍힌 숫자들. 민준아, 이게 정말 기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전조일까? 그때 아내 숙자가 상기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지난 몇 년간 병수발로 지쳐있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여보, 봤어요? 우리 민준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너무도 순수한 기쁨이 어려 있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분주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그동안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줘야지. 이내 고소한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그것은 평범한 행복의 냄새, 지금 이 순간에는 지독히도 이질적인 가정의 냄새였다. 행복. 나는 차마 그 감정에 젖어들 수가 없었다. 아들의 눈빛. 그건 집으로 돌아온 자의 안도감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공포였다. 문득 민준이의 10살 생일이 떠올랐다. 놀이공원에서 인파에 휩쓸려 잠시 아이를 잃어버렸었다. 겨우 찾았을 때 아이의 눈에 어렸던 것이 바로 저런 공포와 안도감이었다. 민준아, 아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때 내 손을 잡았던 작고 따뜻했던 온기와 달리 오늘 내게 서류를 건네던 아들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고 차가웠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숙자가 빛바랜 앨범 한 권을 들고 왔다. 수백 번은 넘게 펼쳐본 듯 모서리가 달아 부드러웠다. 아내는 민준이가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가 빠진 채 웃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때 기억나요? 자기가 저 큰 걸 다 먹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국 반도 못 먹고 다 녹였잖아요. 우리 민준이 어릴 때부터 고집은 황소 고집이었어도 속은 깊은 아이였어요. 기억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길 가던 개가 뺏어 먹었다고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던 얼굴도 떠올랐다. 그땐 그저 귀여운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은 자라나는 법이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와 조금 전 내 앞에 무릎 꿇었던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매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체 모를 그늘만이 깊었다. 그만 좀 의심해요. 당신은 꼭 그래. 좋은 일 앞두고 꼭 찬물 끼얹더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 아내는 내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지만 그 온기는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다. 내 시선은 민준이가 의자에 벗어두고 간 낡은 점퍼로 향했다. 알아야만 했다. 아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아내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나는 홀린 듯 의자로 다가갔다. 점퍼에서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조각이 닿았다. 천천히 꺼내어 펼쳐본 그것은 병원 서류가 아니었다. 꼬깃꼬깃 접힌 미래 캐피탈이라는 상호가 선명한 영수증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찍힌 대출 실행일은 바로 어제였다. 영수증 너머로 아들의 절박했던 눈빛이 다시 한번 어른거렸다. 아들 녀석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소리가 멎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만이 내 귓가를 채울 뿐 낡은 나무 문짝에 기댄 내 등 뒤로 서늘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문고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게냐. 내 새끼 가슴에 무슨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게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찰나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렇다. 전 녀석이 손에 쥐고 있던 건 빛바랜 가족사진 녀석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과천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다. 아이 아빠는 무뚝뚝한 성미의 사진 찍는 걸 질색했지만 그날따라 막내의 손을 잡고 먼저 사진기사 앞에 섰다. 솜사탕을 든 아이의 입가엔 설탕이 잔뜩 묻어 있었고 아이 아빠의 어색한 미소는 사진 속의 영혼처럼 박제되었다. 사내 자식은 함부로 우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땐 소리내어 울 줄도 알아야 한다. 당신 늘 그렇게 말했었지. 여보, 당신 아들이 지금 울고 있어. 지키지 못한 게 대체 뭐길래.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내 방으로 향했다. 삐거기는 마룻바닥 소리가 아들의 귀에 들릴까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그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보리차 끓는 구수한 냄새 대신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끌어넘친 찬물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까맣게 그을린 탓이다. 내 속도 꼭 저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머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도련님은 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던데요. 누가 꿈속에서 멱살이라도 잡고 흔드나 봐요. 애가 좀 피곤한 게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아침 챙겨 먹어라. 큰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을 애써 무시할 때였다. 밤새 헬쑥해진 얼굴의 막내가 방에서 나왔다. 어깨에는 낡고해진 백팩 하나가 위태롭게 걸쳐 있었다. 어머, 도련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게요? 꼭 야반도 좋아하는 사람 같네. 아닙니다. 형수님.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녀석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가방끈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꼭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아가, 어젯밤 내 방에서 소리가 들리더구나. 아들의 어깨가 순간 돌처럼 굳었다. 식탁 위 찬물에 담긴 숟가락 2개가 부딪히며 쨍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제가 잠결에 코를 골았나 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우는 소리 말이다. 내 아버지 사진 그거 보고 있었던 게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붉게 충혈된 눈시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시태로워 보였다.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볼 낯이 없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미한테 말을 해야 알지. 응.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들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고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아들은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고 그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네. 녀석은 대답만 남긴 채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식탁 위에는 녀석이 채 마시지 못한 보리차 한 잔만이 덩그러니 남아 희미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 대체 누구 전화였기에 저리 사색이 된 게냐? 내 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적 살얼음판 같던 병실의 공기를 가르며 지독한 소음이 울렸다. 소리 없는 진동 아들 녀석의 휴대폰이 침대 옆 협탁 위에서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내 시선은, 아내의 시선은, 그리고 당황한 아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작은 기계에 꽂혔다.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박힌 2글자. 악마. 악마라. PC 헛웃음이 나왔다. 내 아들 휴대폰에 악마가 살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지독한 농담인가. 여보, 저게 대체. 아내의 목소리가 신라같이 떨려왔다. 아들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움켜쥐고는 화면을 덮어버렸다. 마치 끔찍한 벌레라도 잡은 듯한 몸짓이었다. 누구냐? 똑바로 말해. 악마가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장난. 내 외투에서 나온 그 흉측한 쪽지도 장난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장난으로 들리니 지금. 아내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아들의 변명을 베어냈다. 그 순간 10수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다. 녀석이 고등학생 때였다. 나는 늦은 밤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희귀한 먼지 냄새와 싸구려 커피향이 뒤섞인 그곳에서 녀석은 엉망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도박 빚에 손을 댄 친구를 돕겠다고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된통 얻어맞은 것이었다. 그때도 녀석은 똑같은 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어리고 무모했던 얼굴 위로 지금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또 그 짓거리 하는 거냐? 내가 내 빚 갚아주느라 이 집 기둥뿌리가 휘청했던 거 벌써 잊었어? 이놈아.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항변은 공허했다. 나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탁상 시계를 보았다. 아내가 혼수로해온 30년 넘게 우리 부부의 아침을 깨워준 물건이다. 플라스틱 테두리는 누렇게 바랬고 숫자판 위에 아크릴 덮개엔 실금이 가 있었다. 저 시계처럼 우리 가족의 시간도 금이 가고 달아버린 걸까? 헌신적이던 감병, 진심이라 믿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 악마라는 두 글자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내 손과 달리 아들의 팔은 단단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이리 내놔. 아버지, 제발. 예, 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 어서. 아들이 뒷걸음질 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울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다. 문자 메시지 수신음이었다. 잠금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에 아들의 눈이 절망적으로 커졌다. 핏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은 마치 하얀 종이장 같았다. 비켜. 어서. 뭐라고 왔는지 봐야겠다. 시간이 멎는다는 건 이런 감각일까?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눈앞의 광경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멈춰선 검은 세단 그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 나의 큰며느리였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축축한 골목 바닥을 울리며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아들의 신음 소리도 사채업자들의 거친 숨소리도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며느리의 구두 소리만이 고막을 가득 채웠다. 거기까지 하시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내가 알던 상냥하고 여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 형수님. 여긴 어쩐 일로? 사채업자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 기세등등하던 남자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똑똑히 보였다.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이건 바닥에 쓰러진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손 치워.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차가운 벽돌에 등을 기댄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나 걱정 대신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문득 10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며느리는 직접 깎아 만들었다는 나무 기러기 한 쌍을 내게 건넸었다. 아버님, 백년해로 하라는 뜻이래요. 저희도 이 기러기처럼 평생 서로만 보고 살게요. 그 말이 어찌나 곱던지 지금도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그 기러기 위로 세월의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다. 그 먼지만큼이나 우리의 관계도 빛을 발한 것일까? 그래서 원금이 얼마라고 했죠? 원금은 그런데 이자가 붙어서. 됐고 원금만 기회주라 불러요. 지금 바로 쏴줄 테니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의 말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군소리 없이 계좌번호를 불렀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몇 번 두드렸다. 이체 완료 알림음이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사채업자들이 꽁무니를 빼는 순간 며느리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잡지에서 본 내 평생 연금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법한 명품 시계였다. 여보, 고마워. 내가
어떻게든 갚을. 갚아. 뭘로? 당신 아버지 간이라도 팔아서 갚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곰팡내 대신 며느리에게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이질적인 향기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듯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일어나. 차에 타. 수술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며느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경멸의 눈빛으로 턱짓을 했다. 차갑게 식은 엔진이 다시 포효하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잠시 나를 비추는 듯했다. 나는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검은 세단의 붉은 미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 뒤에 남겨진 것은 아들의 처참한 몰골과 나의 무너진 믿음,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뿐이었다. 수술 전에 정리할 일이라니. 대체 저들은 내 목숨을 걸고 무슨 끔찍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큰며느리가 나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묵직하게 거실을 울렸다. 마치 거대한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 애가 남기고 간 차가운 향수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칼날처럼 가르고 있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옥죄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아들 목숨을 보장 못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내 새끼 목숨을 입에 올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이건 사형 선고야. 내 콩팥 하나와 막내의 목숨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나더러 선택하라는 거다. 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시선이 닿은 곳은 거실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유리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막내 녀석, 대학 졸업식 날이었지. 저 졸업장 하나 받게 하려고 내가 식당 주방에서 얼마나 허리를 졸라맸던가. 철딱선이 없는 놈, 그래도 저 날만큼은 어찌나 늠름하고 멋지던지. 사진 속 막내는 검은 학사모를 삐딱하게 쓴 채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제가 시집온 큰며느리가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었다. 기억난다. 저 날 막내가 그랬지.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큰 형수님이랑 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해줄게. 하고 말이야. 그 말에 사진 속 큰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었다. 그럼요. 도련님, 우리 어머님,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잘 모신다. 잘 모시는 게 이런 거였니? 내 아들 목숨줄을 손에 쥐고 흔드는 게 내가 말한 잘 모시는 방법이었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오른쪽 옆구리가 욱신거리며 아파왔다. 마치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것 같았다. 칼로 도려내야 할 장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소리 없이 외치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내가 누워야 한다. 내 살을 찢고 내 장기를 꺼내야만 막내가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 막내를 살리고 나면 저 악마 같은 아이는 효부 소리를 들으며 이 집의 모든 걸 차지할 테고 내 아들은 빚쟁이라는 꼬리표를 단채 쫓겨나겠지. 이건 막내를 살리는 게 아니라 2번 죽이는 길이야. 선택지는 2개뿐이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모두 함께 파멸하느냐. 어떤 길을 택해도 지옥이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더 귀에 거슬렸다. 아니야. 길이 있을 거야. 저 아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내 새끼를 저런 악마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갑게 식었던 손끝에 다시 온기가 도는 듯했다. 그래,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한 듯 전화기가 놓인 탁자로 향했다. 경찰? 아니, 사채업자까지 낀 마당에 섣불리 움직였다간 막내가 위험해. 변사. 증거가 없어. 그 아이의
고백을 누구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누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선뜻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싸늘한 거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내 손은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하나씩 힘겹게 눌러내렸다.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새벽 4시 병원에 소독약 냄새 대신 차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는 10년은 좋게 묵은 낡은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우리 부자만의 작은 섬이 만들어졌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병원에는 제가 잘 말씀드려놨지만 그래도 수술 당일인데 괜찮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어쩌면 수술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게다.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저 가로등, 저 낡은 간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어째서 우리 가족의 시간만 이리도 혹독하게 흘러가 버렸을까? 이 차에 너를 태우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던 날이 떠오르는구나. 그때 내 어깨에 메어준 책가방이 어찌나 커 보이던지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았는데 진짜 무거운 짐은 따로 있었구나. 이 애비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만 꽉 쥐었다. 그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아들의 지난 세월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이윽고 차가 멈춘 곳은 아내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제는 텅 비어버린 우리 집 앞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냉기가 우리를 맞았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이렇게나 빨리 늙어가는구나. 나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마루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여긴 왜? 나는 묵묵히 장롱맨 아래 칸을 열었다. 좀약 냄새와 함께 낡고 손때 묻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왔다던 바로 그 상자였다. 표면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지만 그 어떤 보석함보다 내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아버지, 그 상자는? 묵직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와 누렇게 바른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들의 첫돌에 신겼던 이제는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신발이었다. 이건 제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통장은 뭔가요? 네, 어미가 내가 태어난 날 만든 통장이다.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나는 통장을 아들 눈앞에 펼쳐 보였다. 처 입금액 10,000원 그리고 그 뒤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어진 입금 내역들. 아들의 100일,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날짜까지. 아내의 시간이 그곳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다. 우리 막내는 속이 깊고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앞가림은 똑 부러지게 할 거라고. 내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지. 이 돈은 내가 장가가서 집이라도 얻을 때 보태주자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던 게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꾹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울음이 새어나왔다. 쿵.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의 등이 서럽게 들썩였다. 아비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이 속죄라 믿었던 아들의 어리석고도 지극한 마음에 내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일어나거라. 진짜 속죄는 누구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지. 이 돈은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내가 주는 유산이다. 이걸로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이 있다면 너를 위해 써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그게
내 어미와 나를 위한 진짜 속죄다. 알겠느냐? 나는 아들의 축축하고 떨리는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삶의 무게 그 자체였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우리가 몸을 돌려 방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로운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나무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나를 쳐다봤지만 내 온몸의 신경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2층을 향해 있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이 집에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 사채업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증발하고 거실에는 무거운 진공의 시간이 흘렀다.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따스하던 아침 햇살은 어느새 차가운 칼날이 되어 우리 가족의 참혹한 민낯을 남김없이 해부하고 있었다. 당신 사람이 아니야. 형의 절규는 유리창을 때리는 우박처럼 날카롭게 공간을 핥히었다.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아니 한때 아내였던 저 여자를 쏘아보는 얼굴은 일그러진 분노 그 자체였다. 아, 아니에요. 여보, 저건 다 오해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형수님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졌다. 파르르 떨리는 하얀 입술을 보자 문득 10년 전 어느 날이 떠올랐다. 형이 처음으로 그녀를 집에 데려왔던 날, 수줍게 웃으며 어머님, 아버님 하던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지. 아버지는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다며 저 낡은 자개장을 손수 닦으셨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자개장 위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가족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현실의 비명이 사진 속의 고요함을 비웃는 듯했다. 아가,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내 수술비를 가지고 사채를.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나와 녹음기 그리고 며느리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부엌에서 풍겨오던 구수한 사골국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평생 우리를 위해 고아낸 어머니의 시간이 한순간에 더러워진 기분이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절 모함하는 거예요. 일부러 녹음해서. 모함이라. 내 손에 들린 이 작은 녹음기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이다.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세상 사는 이야기, 사람들 목소리 잘 담아두라시며 쥐어주신 것. 설마 이 기계에 담길 첫 번째 세상 사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목소리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차갑고 매끄러운 녹음기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했다. 아버지의 온기 대신 서늘한 진실의 무게만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때 형이 형수님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형의 눈빛이 절망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썩은 불의를 바로 지금 여기서 도려내야만 한다. 더 이상의 변명도 눈물도 의미 없다. 코마 터진 상처는 소독하고 예매야 새살이 돋는 법. 비록 그 과정이 살을 내는 듯 아플지라도. 나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3개의 숫자. 112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액정의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설마, 경찰에.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기는 것을 들으며 나는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통화음이 울리기 전에 그 짧은 정적 집안의 모든 공기가 내 숨소리 하나에 매달린 듯 팽팽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내 나직한 목소리가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신호탄이었다. 네. 신고 좀 하려고요.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존속 4기 미수 사건입니다. 해질역 시골집 툇마루는 하루의 열기를 서서히 식혀내고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멍석처럼 고요하게 깔리고 낮 동안 물을 흠뻑 머금은 흙냄새가 풋풋하게 올라왔다. 아내는 저녁상이라도 차리는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이게 사는 거구나. 병원의 독한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 대신 흙냄새를 맡고 기계의 날카로운 경고음 대신 풀벌레 소리를 듣는 것. 잃어버렸던 시간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에 안고 비로소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마당 한쪽 수도가에 쪼그려 앉은 막내 녀석이 낡은 괭이를 손보고 있었다. 무뎌진 쇠날을 숫돌에 가는 소리가 서걱서걱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여보, 아가. 저녁 다 됐으니 어서 들어와요. 감자 삶아놨어. 알았어. 금방 들어가리다. 얘야, 그 부행이 아직 쓸만하더냐? 네, 아버지. 자루는 좀 낡았는데 쇠는 단단하니 좋네요. 조금만 갈면 밭 갈 때 거뜬하겠어요. 녀석의 투박하지만 야무진 손을 보자 문득 30년 전의 시간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괭이는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다. 쇠를 몇 번이나 갈고 자루를 3번이나 바꿔가며 한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 땅은 정직해서 땀 흘린 만큼만 돌려준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 평생 이 툇마루에 앉아 저 밭을 바라보셨다. 아들의 어깨 너머로 흙과 땀으로 얼룩진 아버지의 굽은 등이 아련하게 겹쳐 보였다. 세월이 흘러도 땅을 지키는 사내의 모습은 이리도 닮는 것인가. 코끝이 시큰해졌다. 땅은 정직하단다. 네, 할아버지 말씀이다. 네, 아버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가 삶은 감자를 나눠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는 달고 구수했다. 아내는 아들의 입에 감자를 넣어주며 아이처럼 웃었고 아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먹네. 도시에서는 이런 거 먹기 힘들지? 많이 먹어. 이보다 더한 진수성찬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한 행복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조용히 부서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안방의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녀석의 어릴 적 사진이라도 찾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옷가지들을 헤집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베네 쪼고리 더미 밑에서 손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딱딱하고 네모난 작은 나무 상자였다. 이건 뭐지? 이런 게 있었나?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달아빠진 아기 신발 한 짝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수신이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 앞으로 온 편지라고? 대체 누가 보낸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낯선 필지의 글씨가 희미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찾지 마시오.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편지는 한 문장이 더 이어졌다. 언젠가 개울이 산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편지 아래 적힌 날짜, 그것은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가슴에 얼음장 같은 의심과 혼란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개울이 산으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내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